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벌어들인 진짜 수익, 순수익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아마 방송에서 공개하는 거는 좀 드물 거예요. 가끔 수익을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시선을 끌겠죠. 사람들도 막 모이고요. 생각보다 부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방송 끝까지 보시다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 영상 클릭해 주시고 구독도 해 주실 것 같아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차장입니다. 오늘은 이전 방송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오산의 대형 평수 아파트 낙찰부터 매도까지의 구체적인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위에 카드를 클릭해 주시면 1부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1부를 보시고 2부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종잣돈이 많이 부족했어요. 지금도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투자금을 좀 확보하고자 단기 매도를 목표로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매도에는 아파트가 좀 유리하겠죠. 제가 화성에 살거든요. 그래서 화성, 수원, 용인, 안산, 그리고 평택까지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를 위주로 검색을 했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으면 조사하고 임장하고 입찰하고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0번쯤 연속으로 폐차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인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휴가를 내서 입찰을 이렇게 자주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제가 입찰하는 물건은 적게는 10명, 보통 20명, 많게는 30명까지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쟁 속에서 낙찰을 받는 게 당연히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뭔가 좀 작전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조금 더 덜 알려진 지역의 대형 평수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찾은 게 이 아파트였습니다. 우선은 손품이라고 하죠. 막 손품을 팔아서 인터넷 뒤져가면서 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죠. 지도를 보고 주위 환경 그리고 단지 내에서 위치, 향 이런 것도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거 파악하고 시세도 확인을 하고 실거래도 확인하고 이런 거 했어요. 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60평대가 3억 원대인데 입지 이런 게 우수하겠습니까? 당연히 별로 안 좋겠죠. 그리고 또 특이사항이 미납관리비가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보통 이 정도 미납관리비면 아파트에서 이렇게 돈 안 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겠구나. 관리사무소에 한번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니까 대부분 이 미납관리비가 공용 부분이다. 우리가 미납관리비에는 전용 부분하고 공용 부분이 있잖아요. 공용 부분을 저희 이제 보통 경매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데 그렇다고 법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공용 부분을 낙찰자가 인수한다 해서 보통 공용 부분만 낙찰을 받은 사람이 납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는 대부분 공용이기 때문에 거의 빈집이라는 생각을 거의 제가 확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정도 조사를 하고 이제 제가 현장을 가게 됩니다. 단지에 도착했어요. 대단지에다 1군 브랜드라 그런지 단지가 쾌적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지에 도착하니까 우편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요. 거의 빈집이라고 제가 이제 거기서 100% 확신을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지 내에서 가장 위치가 좋은 전면동이라 조망이 매우 우수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남서향과 남동향을 같이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같은 62평이라도 구조가 두 개인데 같이 볼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다른 타입은 남동향이었나? 예, 그거기 때문에 이거를 A타입이라고 하면 A타입을 훨씬 선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이 아파트 덴지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향을 가진 아파트임을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을 갑니다. 총 이때 3곳을 방문했는데 한 곳은 전세 세입자, 제 아내하고 아들하고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2곳은 경매 투자자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보통 지금은 제가 다 경매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방문을 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참 여러 가지 연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부모님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이 집이 얼마 이렇게 시세를 알아보던지 아니면 이렇게 전세 세입자 아니면 집을 사고 싶다 실거주자 이런 컨셉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냥 경매 투자자라고 하고 말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부동산 들어가는 걸 좀 두려워하잖아요. 사실 그때도 저도 그랬고 지금도 썩 제가 아직도 편하진 않거든요. 사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냥 경매 투자자라고 말씀을 하고 들어가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부동산에서 알아봐야 되는 거는 당연히 정확한 시세겠죠. 무엇보다도
저는 단기 매도가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물건을 내놨을 때 팔 수 있는 가격, 이 가격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미 부동산 관련 사이트를 통해서 시세는 대충 파악했고 실거래도 최근에 얼마에 거래된다는 거는 알고 갔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세 군데를 돌아본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62평의 매물은 없다.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를 했을 때도 매물이 안 보였거든요. 실제로도 없더라고요.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단지 내에서 대형 평수 중 62평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 이 단지는 뭐 40평대부터 50평대, 60평대까지 여러 가지 평형대가 존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해당 물건은 62평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동과 구조이다. 뭐 이건 예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인근 동탄의 입주 영향으로 시세가 많이 떨어졌지만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동탄으로 이게 중요한데, 동탄으로 이사를 갔던 사람들이 다시 큰 평수가 그리워서 다시 돌아오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2평 이 시세가 동탄 아파트의 30평형 시세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거래가를 보면 이 당시에 아마 4억 원 이상에 거래된 최근 사례가 없었는데 대부분 저층이었고, 또는 뒷동, 또는 아까 제가 타입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대부분 B타입. 그래서 이 물건은 얼마 정도면 팔 수 있냐 물어봤더니 한 4억 2천 전후면 내놔도 금방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형 평수는 동과 층 그리고 구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시세 조사를 할 때 이 점에 유의하셔서 잘 해보시면 분명 대형 평수는 좋은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입찰표를 작성을 합니다. 목표 수익은 새우 3천만 원 정도 제가 잡았어요. 4억 2천을 단기 목표 매도가로 잡고 제가 3억 5천 전후로 적으면 한 3천만 원 정도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억 5천 2백만 원을 적었습니다. 충분히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입찰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입찰 당일이 돼서 법원에 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었거든요. 갔죠. 갔는데 왠지 그날따라 좀 사람이 좀 평상시보다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모르겠어요. 제가 보통 입찰표를 고쳐 쓰지 않는데 좀 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 낮추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찰 종료 한 10분 전인가 그때 입찰표를 다시 썼습니다. 보통 집에서 제가 적어와서 그냥 내는데 이날은 좀 입찰표를 들고 있다가 바로 직전에 고쳐서 적었습니다. 500만 원을 낮췄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3억 4,700만 원에 이렇게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신의 한 수였죠. 어쨌든 제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등 가격이 이제 3억 3,100만 원이었는데 약간 후회했어요. 한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 정도 더 낮게 쓰실 걸 그랬나? 이런 생각했죠. 낙찰을 받고 바로 그날 다시 이제 오산의 물건지로 향했습니다. 이제 해당 물건지 앞에 도착을 해서 그날 한번 빈집이니까 제가 현관문을 한번 이렇게 돌려봤거든요. 문고리를. 근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더라고요. 문이 열려. 네, 문이 열리니까 저도 놀랬죠. 임장수도 한번 돌려볼 걸 그랬나? 그 생각이 좀 후회하긴 했는데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띵동띵동 밖에 막 배를 눌러봤죠. 막 두들겨다 보고. 근데 아무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역시나 생각했듯이 빈집이었고 짐이 뭐 하나도 없는 상태. 아주 깨끗한 상태였어요. 물론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그런지 냄새는 되게 안 좋았는데 뭐 저는 거기서 뭐 환호성을 쳤죠. 명도 끝났다. 네? 게임 셋. 잔금 바로 내고 빨리 집 내놓으면 이제 내놔서 팔면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부 사진 막 찍고 내부 상태 뭐 좀 보고 이렇게 나와서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제 바로 부동산 갔죠. 부동산 가서 이제 제가 임장할 때 조금 친해진 부동산 소장님이 계시거든요. 저한테 제일 잘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소장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현재 빈집이고 문이 열려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좀 집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집을 볼 수 있으니까 바로 좀 손님을 조금 지금부터라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잔금을 최대한 빨리 내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팅을 좀 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저는 대출을 알아보고 잔금 납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또 처리할 게 있죠. 미나갈리비. 미나갈리비는 제가 거의 다 공용이었어요. 한 350만 원 정도, 결론적으로 350만 원 정도 납부를 했는데 관리소장이랑 조금 저것도 했어요. 제가 내고도 좀 하려고 좀 깎아달라고 했는데 너무 칼 같으시더라고요. 다 내라고. 그래서 다 냈습니다. 그리고 미나갈리비 이런 거 처리하시면 자, 이거 화면 보이시죠? 이런 미나갈리비 납부 확인서라는 거 꼭 받으시면 나중에 이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거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셔서 이거 받으시면
조금 세금 감면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잣돈이 좀 부족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출은 잔금 대출 받고 어쩔 수 없이 신용 대출도 조금 더 받았거든요. 돈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잔금 납부까지 준비를 하고 물건지를 한 번 더 가봤어요. 문을 이제 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때 이제 부동산 소장님이랑 같이 보려고 같이 갔었거든요. 문을 돌렸는데 문이 다시 잠겨버린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분명히 문이 열리고 닫고 나왔을 때 다시 닫히는 소리가 안 났거든요. 안 닫혔거든요. 근데 이날은 갔는데 문 닫혀 있더라고요. 누가 가서 다시 문을 잠근 건지 의도적으로, 아니면 다시 도어락이 작동을 해서 문이 닫힌 건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 도저히 모르겠는데 저 이제 그때 고민을 했죠. 이제 문이 닫혀버렸으니까 혹시 누가 다시 들어가서 점유를 시작한 건 아닌가, 정석대로 해서 인도명령하고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누군가 점유를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경험이 있거든요. 강제 개문을 한 경험이. 그냥 열쇠공 불어서 문을 따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집도 빈집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좀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짐이 있으면, 내부에 짐이 있으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짐이 없고 다 이사 나간 거를 확인을 했고 다시 그럴 거라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잔금을 내야겠죠. 근데 저는 급할 게 없죠. 이미 명도 끝난 상태고 언제든 집을 볼 수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부동산에 손님을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그래서 최대한 늦게 한 달 정도 후, 낙찰 받고 한 달 정도 후에 잔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잔금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열쇠공을 불러서 그 부동산 소장님과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 한 분을 대동을 해서 그분들 입회하에 열쇠공 불러서 문을 닫죠.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장면이거든요. 문을 따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역시 깨끗했고, 내부는 짐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특별히 손볼 곳은 없었어요. 부동산 소장님도 깨끗이 청소만 해서 내놓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바로 또 청소업체, 제가 이미 예약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예약을 잡아서 그 청소업체를 불러서 깔끔히 또 청소를 또 끝내놨습니다. 이렇게 좀 방향지도 막 세팅해놓고 이렇게 좀 집 보기 좋게 좀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세팅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는 일만 남았잖아요. 제가 부동산 소장님하고 약속한 게 있었는데 한 잔금 내고 한 3주 동안은 부동산 소장님한테만 좀 집을 의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신세진 게 많아서 그동안 좀 관리도 막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세진 게 많아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3주 동안을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때 추석이 또 껴있어서 거의 한 달을 제가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또 아쉽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 지난 시점에 다시 소장님한테 찾아가서 저는 아쉽지만 집을 여러 군데 좀 내놔야겠다. 사장님도 흔쾌히 그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날 이제 좀 여러 군데 바로 옆에 중개사무소 주위에는 다 돌면서 집을 내놓고 좀 떨어진 곳까지 해서 총 한 15군데 정도 좀 내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놓고 제가 또 마침 그날 회사 워크샵이라서 내놓고 이제 직장 동료하고 근처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워크샵 가려고 장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집을 내놨던 거기도 이제 단지 내 부동산인데 연락이 온 거예요.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계약했으면 한다고. 대신 제가 내놓은 4억 2천에서 4억 1,500에로 깎아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좀 한번 튕겼죠. 4억 1,700 어떠냐고. 다시 좀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부동산님이 바로 또 전화가 옵니다. 4억 1,700 오케이. 지금 오랍니다. 도장 받고. 도장 없다고 하니까 그냥 도장 하나 파줄 테니까 오랍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매매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참, 집 내놓은 지 다른 부동산에 집 내놓은 지 하루도 아니죠. 그냥 당일날 바로 그냥 거래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자, 계약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낙찰을 8월 중순에 받고 잔금을 11월 9일에 받았습니다. 시세 차이 7천만 원 내는데 3개월도 안 걸렸고요. 자, 다음으로 제가 순수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순수익은 짜잔, 제 목표가 3천만 원이었잖아요. 3천만 원 정도 정확히 남겼습니다. 시세 차이 7천만 원 냈는데 약 한 4천만 원이 비용으로 빠진 겁니다. 이 중에 가장 큰 건 세금,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이렇게 단기 매도를 처리를 하면 보통 양도소득세가 44%예요. 지방세 포함해서. 그러니까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익의 44%. 그 중에 이제 경비로 인정받는 공제 항목들은 좀 제해서 매입가에 포함시켜서 거기에 44% 제가 말씀드립니다. 2,500만 원 됐습니다. 자,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죠? 그 정도 됐죠?
이 정도 내고 또 취득할 때 부동산을 보통 취득할 때 보유할 때 팔 때 세금을 내잖아요. 살 때 이제 취득록세 거기다가 이제 법무사 뭐 법무비 이런 거 좀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미납관리비도 좀 많이 냈고 그리고 명도비는 없었지만 거기에 또 이자 대출 받았잖아요. 그런 이자 저는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모든 진짜 남은 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부동산 경매로 남은 돈 보통 이렇게들 말씀 안 해주시거든요. 예, 저는 진짜 남은 돈 이자 비용 빼고 그래서 그게 한 4천만 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천만 원 정도 남겼어요. 제가 간단히 표로 보여드릴게요. 표로 한번 보시죠. 자, 됐죠? 자, 그럼 오늘의 결론. 입찰 가격 산정할 때 비용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라. 저 보였죠? 세금 포함해서 비용만 4천만 원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계산해서 명도비도 좀 넉넉하게 잡으시고 해서 좀 비용들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입찰 가격을 선정하고 그렇게 낙찰을 받아야 나중에 이제 명도 진행하고 뭐 일 처리할 때 좀 여유 있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명심하시고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이런 것들 세금 저는 세금이랑 뭐 이런 거를 다 돌려보고 이미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다 예상했던 비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표로 했던 수익을 정확히 달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뭐 양도소득세 너무 많이 낸 거 아니냐? 그거 줄이고 뭐 비과세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렇게 1년 이내에 그냥 바로 매도를 해버리면 비과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조금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법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인은 이제 법인세를 내잖아요. 양도세 대신에 법인세를 내는데 이게 법인이나 매매 사업자로 진행을 하면 이렇게 큰 평수들은 또 부가세를 냅니다. 10% 그게 더 커요. 양도세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양도세를 내겠다 생각을 하고 그거 들어간 겁니다. 입찰에. 오늘 좀 내용이 제가 예상보다 많이 길어졌는데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형 평수 아파트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려서 좋은 것만 보시고 이제 대형 평수가 길이구나 이쪽으로만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형 평수가 20, 30평 아파트보다 입찰하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그만큼 경쟁률이 낮잖아요. 그 이유는 비싸지요. 첫 번째 가격이 비싼 것도 있지만 그만큼 거래가 잘 안 돼요. 저는 말씀드렸죠. 운도 좋았고 제 아파트를 팔 수 있다는 수요층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뭐 몇 달 있으면 몇 달 내에 팔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형 평수 아파트 정말 안 팔립니다. 정말 안 팔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사전조사나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특히 현장조사 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서 들어가셔야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 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제 오산 아파트 낙찰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명도 관련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분들 경매에 있어서 가장 명도를 두려워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도 명도 하나 처리를 했거든요. 제 경험담을 위주로 명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차장이었습니다.